예, 이제는 구강, 소위 회계 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관리 외 비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제 아파트 회계 결산, 어떻게 보면 우리 경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산 결산 점표를 제대로 결산이 되고 많은 그런 구조가 간혹가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아파트 회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아주 합리적인 우리 회계 기준, 회계 틀을 접하기보다도 그냥 실무에 들어오셔가지고 전임자가 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매월 결산하는 것은 쉬울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연차 결산하는 것은 안 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구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리 외 비용. 관리 외 비용과 관리 비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돈이 지출이 됐는데 관리 외 비용은 관리비로 지출이 됐지만 소위 관리소에서 돈이 나갔지만 주민들한테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관리 외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돈이 나갔는데 관리비로 부과하겠다. 그럼 관리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임의대로 관리 주체인 관리소가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관리비, 관리사무소에 있는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비로 부과를 해서 그 돈을 채워 넣어야 그 관리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로 보면 관리 외 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된 그런 모습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부류가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부류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럼 뭘까 봤더니 외부에서 자산을 수증받았을 때 잉여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틀어주는 감가상각비, 또 이자 수익이 장기수선 예치금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 목적을 설정해서 그 충당금으로 넣어주는 그 분계인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또 혹시나 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어떤 그 틀을 통해서 이번에 관리비 이 돈이 나가는데 말이야, 이거 관리비로 부과하지 말자 해서 결정해서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러한 의사결정이 우리 관리비용에 부합하느냐. 한 단계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그거는 아주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관리소에서 지출이 일어났음에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를 줄여주겠습니까? 단기 순이익을 줄여줘서 잉여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아파트 회계 이용자가 누가 있다 그랬죠? 지금 관리비를 모으는 입주자 그분들만 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지금 관리비하고 관계없지만 멀리서 우리 단지를 바라보고 있는 소유주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유자의 잉여금을 어떻게 함부로 현재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막 털어서 관리비로 당연히 거둬야 될 돈을 그냥 풀어서 쓸 수 있느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런 결의를 하고 싶다 그래도 실은 우리 관리 주체나 아파트 회계를 담당하는 경리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관리 규약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체적인 하나의 규정인데 이것을 어겨가지고 어떻게 관리사무소의 회계 정리를 하겠느냐?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정상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한다 라고 하면 편한 말로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지 말고 관리규약에 입각해서 우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관리비로 부과될 수 없는 게 있다. 이건 잡손실로 처리한다 그랬는데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게 있겠나요? 아까 우리가 정기 검침 같은 거 잘못했다. 원래는 검침 잘못했으면 그 기사가 물어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너무 가혹하다 싶어서 그냥 털어버리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수관리비가 이렇게 쌓였는데 어떤 세대가 그냥 무슨 경락을 받고 해서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전용권은 지가 물고 공용은 물고 전임자 전용은 못 물겠다라고 판결을 나버렸다. 그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잡손실로 떨 수밖에 없다. 부류 2는 수익 비용 등의 원칙에 따라서 관련된 수익과 매칭시키는 관련된 수익이란 뭘까? 그것은 바로 관리비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승강기나 주차료나 검침이나 재활용 수당 같은 이런 것들은
그 노력을 한 대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회의가 결의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바로 부류2가 되겠습니다. 자, 61페이지에 부류1을 보시면 6월 10일 날 장기수선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55만 원 발생했다. 투스텝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투스텝이죠. 원스텝. 차변에 장기수선 예치금 55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55만 원. 투스텝.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 관리 열고 관리 후의 비용 해서 55만 원, 대변에 충당금.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에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이 관리 외 비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 아파트 해결을 제대로 하시면은 손익계산서에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 계정이 몇 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2개입니다. 그죠? 관리비로 부과되는 놈은 관리 외 비용에 나타나고 관리비로 부과되는 것은 관리 외 비용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뜨는 것이 아주 멋있는 우리 아파트 회계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에어컨 시가 100만 원짜리를 무상으로 받았다. 뭐 여러 번 나온 주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관리대장에도 관리하지만 비품 수증액 100만 원 잡고 가만 놔두면 얘가 마치 처분 가능한 뭐 실체가 있는 이계금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곧바로 건당 비만 기록 1,000원을 남기고 99만 9천 원을 관리비 비용인 감가상각비로 떨어버린다. 그 다음에 수선비 250만 원이 지출됐으나 관리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의사결정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수선비가 정상적으로 발생했으면 당연히 지금 사는 분들이 수선유지비는 1년직이거든요. 물어줘야 되죠.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뭐 고장났으면 당연히 지금 사는 분들이 물어야 돼. 근데 이거를 대표회의가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기로 빵빵 결정했다. 뭐 우리가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정했으면 이렇게 처리해야죠. 뭐 관리비 비용으로 수선유지비가 되든지 아니면 잡손실이 되든지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표의 결의 바로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대표회의 구성원들인 주민들보다가 아파트 회계를 보다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우리한테 업무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원칙은 이랬습니다 하고 분명히 의견을 표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열교환기 세관공사를 하고 고사를 지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죠. 그죠? 30만 원을 지출했다. 이런 거는 지금 불효불급한 지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기로 됐으면 관리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자, 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류2 수익비용 대행 원칙에 입각해서 관리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곤도라를 운행하면서 곤도라 운행수당을 뭐 20% 줬다라고 하면 바로 매칭이 되죠. 그죠? 곤도라는 지금 뭐 안 쓰면은 뭐 돈도 못 버는 건데 누가 이사 가면서 곤도라를 썼어요. 혹시 지금 요즘 아파트 경리를 하시는 분들은 곤도라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없으니까. 곤도라라는 것은 아파트 외벽에 이렇게 해놓고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삿짐 올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곤도라를 한 번 쓸 때마다 뭐 2만 원, 3만 원 받는데 요즘은 이제 그걸 다 승강기로 하잖아요. 아니면 사다리를 쓰거나. 그래서 이러한 곤도라를 운행하면 전기실 직원이 와서 기관 전기실에 가서 막 이렇게 조작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수당이 있다. 그걸 주면 곤도라 수익, 관리비 수익, 수당, 관리비 이렇게 처리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문제가 많이 있던 수도 또 전기에 대한 검침 수당 같은 거 역시 우리가 주민들이 합의해서 주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어떤 입주자 대표의 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뭐 그 유명한 대법원에서까지도 막 판결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미세한 주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우리가 꼭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결산 과정에 이제 돌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산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우리 지출 증빙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칠판에 적어놓고 사안을 한번 정리해보죠. 혹시 여러분들이 아파트 회계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대표회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5만 원 기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5만 원 기준. 뭐 예를 들어 어떤 경비성 지출을 할 때는 5만 원이 초과되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뭐 우리는 관계없습니다만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서 정규 영수증을 구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5만 원 기준은 2008년도는 3만 원이 되고요. 2009년은 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이 내용은 영리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 재화 용역의 대가로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만약에 5만 원이 초과하는 거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우리가 통상 말하는 간이라고 얘기하는 영수증을 받았다. 실은 간이라는 표현은요. 10년 전에 세법에서 없어졌습니다. 일단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누가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매출을 했는지 국세청이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5만 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이 누가 팔았는지 알도록 하는 이런 적격 증명을 받아라. 이렇게 어디에 기재되어 있다고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세법은 누구를 관리하는 겁니까? 사업자를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사업자입니까? 아니죠. 그죠? 비영리 단체. 잘해봤자 비영리 법인으로 의제되는 그러한 단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세간에 많이 떠오르느냐 하면 과거에 위탁관리 통합해결을 제가 교육을 하면서 위탁관리 통합해결을 하는 단지는 거기에 대한 모든 증빙이 법인의 지출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5만 원 기준을 강조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통합해결할 때 수선유지비라고 하면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한 장 나가는 것도 분명히 세금 계산서를 받아라. 아니면 우리 법인에 손실이 난다라는 것을 충분히 많은 그 시간을 할애가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통합해결하는 것을 하는 소위 영리 목적을 갖고 위탁관리 회사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법인의 수익으로 잡고 매출 원가로 잡는 그런 처리를 할 때 비로소 해당하는 것이지 아파트 회계만 하는 자치관리나 혹 위탁관리라고 하더라도 통합회계를 본사에서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규정은 아무런 쓸데없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사람 모여서 친구끼리 계획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뭐를 사먹고 하는데 꼭 가가지고 그럼 세금 계산서 받고 그런 일 합니까?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5만 원 기준, 3만 원 기준, 만 원 기준이라는 것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회계 증빙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만 어떤 효과는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5만 원이 초과되는 것은 말이야 꼭 이런 거를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이것을 판매하는 자도 분명히 5만 원 이상 정확하게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증빙을 교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러한 재화 용역을 사왔으면 이러한 전기자재나 소모자재가 정말 8만 원짜리로 해서 세금 계산서나 카드를 끌었다면 이건 8만 원짜리가 맞아요. 그러한 신뢰성은 높아진다 이 말이죠. 즉 영수증빙에 아파트 회계 증빙에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 얘들을 구비하라 라고 대표회의가 결의해서 우리 단지는 반드시 5만 원 초과되는 것은 받아라. 또 내년에는 3만 원 초과되는 것은 받아라. 또 2009년도부터는 만 원 초과되는 놈 다 받아라 라고 결의했다면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에 따라서 결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위탁관리 통합회계를 하는 틀이라든지 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자기들의 회사, 다니는 회사에서 이런 지침을 듣고 그것을 아파트에 접목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등에 필요 없는 그러한 접근이다. 따라서 아파트 회계에서 7만 원짜리를 사더라도 카드를 끊든지 영수증을 받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만 그 증빙에 대한 증거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내부 통제를 위해서 이런 정확한 증빙을 받아라 라고 한다면 좋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러한 증빙을 갖고 있는 모든 지출 결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회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정산하는 규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지금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월차 결산과 관리비 확정, 이래서 아파트 회계가 물건이나 건설이나 이런 뭐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 계산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쉽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어떤 정상적인 회사에 근무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면 결산한다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일이죠. 그죠? 세법도 준수해야 되고 기업회계도 준수해야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아파트는 매달 결산을 한대. 뭐 정이 떨어지는 거죠. 당초부터. 근데 실은 아파트 회계를 보면 너무 심플한 거죠. 왜? 원가 계산이 없으니까 그냥 긁어나고 한 것만 쭉 마감하면 그만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선급금과 선급비용과 충당금에 대한 정산분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정산분계를 매 월찰 계산 시에 거기에 대한 분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급비용이다 그러면 몇 달 안문할 것이냐, 요 예제를 보면 6달 안문하는데 이번에 2달치다 그러면 6분의 1 하는 메모를 하면서 이런 회계체를 하면 자연스럽게 선급비용 떨어지고 그 관련된 비목으로 관리비가 부과가 되겠죠. 충당금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미지급에 관한 정산분계를 하자. 미지급도 역시 각종의 용역대금이라든지 징수대행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차변에 무슨 비용,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 64페이지에 있는 그 감가상각비에 대한 계정분계. 이 감가상각분계라는 것도 뭐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합리적인 틀, 소위 뭐 100만 원짜리면은 뭐 넉 달을 부과했다든지 200만 원짜리면은 뭐 8달을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나름대로의 계속성의 원칙을 갖고 있는 감가상각 기간에 대한 틀을 우리가 단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일반관리비로 부과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인세법을 얘기하면서 조그마한 물건 사가지고 와가지고 컴퓨터 한 대 사놓고 5년간 부과한다. 그런 거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정대체분계.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경비 소독 같은 경우 직영할 때 원래 발생했던 비용을 빼면서 그러한 우리 법상에 있는 그 부가 기준으로 청소비, 경비비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쪽에 있는 부가 내역서의 작성.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나면 그야말로 월차 결산이 끝났어. 월차 결산에 있는 자료가 쫙 모여진 놈을 갖고 부가내역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내역서를 만들어 보면 이제 관리비용, 일반 관리비는 어떻게 풀고 또 청소비, 경비비는 어떻게 풀고 하는 것들이 쭉 나타나는데 우리 거기 있는 3번의 문제를 읽어보시죠. 보면 이와 같이 월사 결산을 다 실시하고 나면 당월 부과할 관리비용이 집계된다. 집계된 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내역서를 작성한 뒤에 각 세대별로 부과될 관리비 고지서를 확정하면, 이 확정은 언제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격리자분이 월차 계산을 마감해서 그 마감된 자료를 관리실에서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또 기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이제는 부가내역서를 만들잖아요. 그 만들고 나면 그 놈을 이제 전산소로 보내면 그 전산소에서 부가내역서를 잘 보고 각 세대별로 쪼개는 당초에 갖고 있던 기준에 따라서 쫙 세대별 고지서를 만드는데 그 고지서가 다 모여진 것이 바로 매달 관리비 조정 명세서가 되는 겁니다. 그 관리비 조정 명세서를 갖고 우리가 최종적인 뭐를 한다 그랬습니까? 결산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관리비 수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수익을 항상 소급 비장하는 것을 제가 정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자료가 오면 전산자료에 있는 그 숫자 자체로 차변의 미수관리비, 대변의 관리비 수익 이렇게 계산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에 그 많은 거래가 우리가 뭐 앞서서 본 적 있죠? 그 많은 일상적인 거래가 쫙 아주 이렇게 확 줄어들어가지고 마지막에 고지서가 나오는 그러한 아주 멋진 아파트의 종착지가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1월, 2월, 3월, 4월에서 쭉 월차 결산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번에 연차 결산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결산한 결산서도 대표회의에 보고해서
회계 정리에 대한 모든 사인을, 결제 절차를 취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연차 결산은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결산했는데 아이고야 5월 달에 소장님이나 대표회의가 이런 선급 비용은 말이지 다음 달에 얼마 털어라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놓쳤어요. 그럼 6월 달에 정상 부과하면 되죠.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12월 말 결산인데 12월 말에 놓쳐버렸다. 이거는 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산 이전 월에 대해서는 월차 결산할 때 정산액에 해당하는 선급비용, 미지급금, 충당금 이런 것들은 조금 오류가 있더라도 편안하게, 뭐 너무 편안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좀 편히 이렇게 갖고 보고 체계만 잘 따라가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 결산은 개념이 다르죠. 첫 번째 연차 결산은 언제 할 것이냐. 제일 장부를 마감하는 그 시점이 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12월 말일로 해서 12월 31일 결산관리소다. 그러면 12월 30일로 딱 잘라야지. 그런데 예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미수관리비가 납기가 12월 31일하고 1월 1일이 전부 다 연휴가 돼가지고 1월 2일 날 처음에 납기가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단지 가면 연차 결산을 하면서 1월 2일 날로 장부를 마감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연차 결산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거는 바꿀 수 없는 하나의 회계 기간인 거예요. 아무리 무슨 연휴가 끼고 관계 없습니다. 12월 말일자로 잘라버리면 전부가 다 미수관리비다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미수관리비는 놔두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임의로 만들어서 1월 2일까지 받아가지고 그거는 안 될 얘기죠. 그러니까 연차 결산에 있어서는 일단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각종의 증거 자료, 소위 예금에 관한 잔액 증명이나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원세트로 일치시키는 그런 사전 절차를 일단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 책에 있듯이 손익 계정에 대한 결산 분결을 하는 겁니다. 자, 손익 결산 분결 한번 보죠. 손익의 결산 분계다. 이게 이 책에 보면 쭉 되긴 이게 의미가 뭔가라면 저희가 칠판에다가 써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손익 대체 분계가 되기 때문에 이해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거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죠. 우리가 관리 수익이라는 것은 매출이고요. 돈 들어오는 것이고, 관리 비용이라는 것은 10가지, 11가지의 각종의 계정이 있고요. 또 관리 외 수익이라는 것도 몇 가지 계정이 있고, 관리 외 비용이라는 것도 몇 가지 계정이 있잖아요. 얘들은 다 손익 계정입니다. 손익 계정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고 하고 나면 얘들은 전부 다 하나로 뭉쳐지게 돼 있다. 하나로. 어디로 뭉쳐지느냐? 잉여금으로 뭉쳐집니다. 잉여금으로 뭉쳐지면서 대차, 대조표의 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수익, 관리비용, 관리외 수익, 관리비용 저런 많은 계정들이 하나로 확 모이려면은 뭔가 특별한 계정 하나를 둬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수익과 비용의 차이는 손익이다. 그죠? 수익이 많으면 이익이 나고 비용이 많으면 손실이니까 이거 합치면 손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손익 계정인 거예요. 그래서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전부를 T로 한번 그려보면 손익이라는 계정, 얘들이 다 손익이니까 얘들이 다 손익이에요. 하나로 말하면. 그러니까 손익이라는 계정에다가 얘들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 났고, 관리 비용이 이렇게 났고, 관리외 수익이 이렇게 났고, 관리외 비용이 이렇게 났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봤더니, 얘들이 이만큼이고 얘들이 요만큼이다. 그럼 요건 뭡니까? 요게 당기순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손익이 당기순이익. 혹시 여러분들이 아파트 회계를 전표를 쭉 정리하시면서 합계잔액 시산표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 계정을 보셨나요? 당기순이익은 계정이 아닙니다. 당기순이익이라는 계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손익을 대변과 차변으로 각각 옮겨주면 대변이 이만큼 많죠? 많다면 이것이 이익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손익이 나타나는 손익에 대해서
이 부분에 손익, 대차를 맞추려면 여기다가 손익을 집어넣으면서 대변에 잉여금이 된다. 이것이 잉여금 처분되기 바로 전에 잉여금으로 당기순이익이 넘어가는 그러한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년에 한 번 손익결산 대체를 혹 하시더라도 전산에 있는 그대로 전산전표를 넘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붕괴를 단 한 번도 보시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전산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잘 보셔서 결산 대체 붕괴를 훑어보세요. 손익. 그러니까 수익은 빠지면서 대변의 손익, 비용은 빠지면서 차변의 손익, 이런 것들이 T 계정에, 집합 손익 계정에 대자로 쫙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잉여금으로 넘기는 그러한 손익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산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전산은 과연 어떠냐? 제가 이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의 선택 결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써놓은 대로 읽어보죠. 아파트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출된 회계 정보 가운데 합계잔액 시산표의 대차가 맞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이 합잔이 출력되고 대차와 손익이 나오는 그러한 아주 한강한 졸작인 그러한 전산 프로그램이 산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나왔던 합계잔액 시산표나 대차 대조표가 우리 눈 감고 맞다 박수 쳐놨는데 알고 보니까 대차가 안 맞아요. 그게 무슨 아파트 전산 프로그램이냐고. 혹시 여러분들 단지에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면 하루빨리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이건 전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제가 10년간 계속 드려도 이러한 전산 프로그램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바꿔야 우리가 열심히 해놓은 회계 정리가 아름다운 재무제표가 나오죠. 열심히 일은 했는데 프로그램이 엉망이 돼가지고 결과가 안 나온다면 말이 되겠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산 프로그램이 만약에 그렇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합잔이 산출이 되고 만약에 대차가 틀리면 곧바로 에러 메시지가 떠서 틀렸구나 하고 새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산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산에서 나오는 정보는 뭐냐? 우리 밑에 책에 보시면 회계, 관리비, 세무, 인사자산 각종의 정보들이 나오게 돼서 전산이라는 것은 1회 전포의 입력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많은 데이터를 정보로 바꿔주는 아주 멋있는 그러한 기계 아닙니까? 이런 기계를 우리가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구강을 마치겠습니다.